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어느새 또 달력 한 장을 넘겨서 11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꽤 크긴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편이라 외출하기에도 좋고요. 또 단풍도 한창 절정이라 눈에 담기는 주변 풍경도 참 예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오면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날씨, 단풍, 어서 더 많이 눈에 담아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더위에 너무 취약해서 여름 나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시작되는 게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막 에너지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봄꽃보다는 가을 단풍색을 더 좋아하고요.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을은 여름과 겨울처럼 기술과 맞닿아 지내야 하는 인위적인 계절이 아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계절이어서 좋다고요. 비록 너무너무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어울릴 만한 계절을 이야기하는 책이 없을까 찾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34번째 책. 오늘의 책은 계절과 음표들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두 가지거든요. 계절과 음표. 이 두 가지가 책 제목에 다 오롯이 담겨 있어서 과연 어떤 내용일까 기대도 됐고, 무엇보다도 뒷표지 이 문구가 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은 마음에 길을 내고 음악은 일상을 나아가게 한다. 과연 계절과 음악이 주는 힘을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자는 천주교 의정부 소속의 천주교 신부입니다. 하지만 민웬 예수회 철학대학에서 고대 철학, 윤리학, 종교 철학을 중심으로 연구한 철학 박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톨릭 대학교 신학과에서 철학을 가르쳤고요.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은 물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한 신부님의 강연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유튜브에서도 강연 영상 조회수가 몇백만을 기록할 만큼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신부님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강연 영상은 몇 차례 봤는데 책은 이번에 처음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철학과 음악이 주는 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에 담아 풀어낸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부 계절들 삶을 일으키는 힘에서는 각 계절별로 3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스팅, 호메로스, 제인 오스틴, 레너드 번스타인, 조지 해리슨, 메리 올리버 등 음악과 문학 등의 예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철학과 인생의 지혜, 그리고 저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 음표들, 삶을 가꾸는 기술에서는 각 계절에 배우고 지녀야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한 가지씩 정해서 깊고 따뜻하게 고찰함과 동시에 이와 어울리는 음악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계절, 가을 부분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자가 추천한 음악까지 낭독 뒤에 함께 넣었으니까요. 음악도 쭉 이어서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가을과 함께 진실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가을은 무릇 존재가 열매를 맺어 본 모습을 보이는 계절입니다.
황금빛 들판과 과일이 탐스럽게 열린 과수원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잘 익은 밤과 도토리가 툭툭 떨어지는 산길을 여유로이 산책하다가 문득 내가 이 가을에 내어놓을 소출을 생각합니다. 유해나 변명의 기한은 다 지나갔고 올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마음먹은 결심과 계획과 약속이 혹여 빈말에 그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며 온전한 한 인간이 되고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나는 올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야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비추고 가늠하는 거울이자 잣대입니다. 덕이 잘 무르익어 수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그 인격이 한 뼘이라도 더 자라고 한 치라도 더 깊어져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가을은 더 바랄 것 없이 풍요합니다. 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찰하는 철학을 덕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덕윤리학의 부흥은 지난 수십 년간 인문학에서 생겨난 매우 두드러지고 큰 의미가 있는 흐름입니다. 근대 이후 덕은 사실상 그 영향력과 실효성을 잃고 이름만 남은 낡은 개념으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적어도 윤리학 안에서는 덕의 부흥의 시기입니다. 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의 분야인 윤리학이나 윤리신학에서만이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학, 정치 철학 같은 영역에서도 덕은 개인과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기초이자 한 인간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중시되고 새롭게 조명됩니다. 그러나 덕윤리학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 이전에 삶의 문제이고 각 개인이 성숙한 인격을 추구하고 완성해가는 여정 자체입니다. 덕은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각 개인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 타인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논증적인 윤리 철학서 이상으로 탁월한 문학 작품이 덕의 본질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덕윤리학자 중 한 명인 마사 누스바움이 문학 작품의 분석을 통해 덕의 다양한 요소를 드러내고 역시 덕윤리학의 부흥에서 그 초창기에 큰 기여를 한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이 동시에 현대 영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이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실제 덕윤리학과 문학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예는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고전 문학 작품에서 우리는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 살아있는 덕윤리학을 만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덕을 수확하는 가을에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고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 오만과 편견입니다. 그는 오만과 편견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성격, 덕성, 약점, 악덕들을 날카롭고 가차없는 관찰력을 통해 다면적이고 명료하면서도 활기차게 드러냅니다. 동시에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연민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비판적 성찰과 연민을 통한 이해라는 두 측면을 결합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선은 윤리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자체로 탁월한 지성적 덕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등장인물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눈먼 사랑은 아닙니다. 작가가 자신의 인물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작가의 관점은 무엇보다 오만과 편견의 두 주인공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에게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영문학 사상 가장 매력적인 주인공들에 속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내면 관계, 서로 나누는 사랑의 표현은 두 사람이 점점 더 잘 알아가면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지며 결실을 맺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여러 장점과 덕목을 이미 지니고 있는 멋진 젊은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젊은이다운 성급함과 미숙함을 보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재기가 넘치는 엘리자베스는 은연중 편견을 지니고 있고 도덕적 책임감과 자존감이 강했던 다하시는 무심코 시혜적이 되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만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두 사람의 관계를 거의 망쳐놓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미 가진 장점에 고착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겸허하게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어긋나는 어려움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상대를 탓하고 상황을 독단적으로 판단하는데 오래 빠져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변화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표현의 미숙함을 함께 교정하고 만남을 통해 타인의 장점에 도움을 받아 내면을 성숙시키며 자신 안에 덕이 자라게 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오만과 편견을 넘어 동등하면서도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어우러진 관계라는 결실을 얻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죠. 이러한 과정이 소설의 대미에 잘 표현되어 있어서 독자들은 참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책장을 덮을 수 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독자들은 인간사 안에서 자라나는 덕의 진면목을 볼 수 있으며 덕을 수확하는 이들이야말로 사랑을 지킬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만과 편견은 전형성과 입체성이 잘 조화되어 여러 번 영화나 드라마로 옮겨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1998년에 BBC가 미니 시리즈로 옮긴 오만과 편견은 다하시 역을 맡은 명배우 콜린 퍼스의 훌륭한 연기에 힘입어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원작 소설이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조 라이트의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는 키이라 나이틀리의 아름다우면서도 주체적인 엘리자베스 해석이 많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를 개봉 때 극장에서 보았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전원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음악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을 수확하는 가을에 오만과 편견을 탐독하려는 이들에게 독서에 어울리는 근사한 배경음악으로 조 라이트 감독의 영화 오만과 편견의 영화음악 앨범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맡은 다리오 마리아 넬리는 낭만주의 클래식 음악과 깊은 친화력을 가진 깨어질 듯 애잔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 작곡가입니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다리오 마리아넬리의 곡 모두가 좋은데 유명한 클래식 연주단체인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역시 저명한 피아니스트 장 이브 티보데가 연주를 맡아 따뜻한 현의 선율과 영롱한 피아노 소리 속에서 감미롭고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외에도 역시 영화를 보면서 영국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전원적 음악들이 소설에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프 본 윌리엄스나 프레데릭 델리어스, 에드워드 엘가 같은 친숙한 음악가들의 이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만 우리에겐 덜 알려졌지만 역시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남긴 영국 작곡가인 제랄드 핀치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 가곡에 특히 많은 기여를 한 그는 훌륭한 관현악곡이나 실내악도 여럿 남겼습니다.
낙소스 레이블에서 나온 더 베스트 오브 핀치 음반은 핀치 음악의 아름다움에 입문하기 적격입니다. 이 음반에도 실린 피아노와 현을 위한 전원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소재대로 내면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여유를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며 덕을 소확하는 풍성한 가을을 꿈꿔봅니다. 늦은 오후, 비스듬한 햇살이 가을의 쓸쓸한 풍경 한 구석에 스며들어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울컥하며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잠겨드는 슬픔과 우울의 정서, 우리는 이를 멜랑콜리라고 부릅니다. 만성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가끔씩은 멜랑콜리에 잠깁니다.
멜랑콜리는 나와 다른 이의 마음 풍경을 헤아리고 돌보기 위해 잘 알고 곱씹어 봐야 하는 개념입니다. 깊은 슬픔 속에 위태로이 닿아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는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뒤안길에는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홀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자유와 자아실현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정작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거운 기분인 멜랑콜리인 이유를 묻게 됩니다. 멜랑콜리는 그리스 철학과 의학에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역사를 가진 개념이지만 오늘날처럼 동시대인들의 흔들리고 깨질 것 같은 위태로운 삶을 가리키는 징후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멜랑콜리를 현대인의 내면 풍경과 삶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하다 보면 이 시대에도 지독할 정도로 슬프고 우울한 음악이 여전히 어쩌면 더 열렬히 사랑받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각별하게 관심이 가는 영역은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의 구분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주목할 만한 현대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들입니다.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 음악은 그 후 20세기 중반까지는 음계와 음향 요소에 대한 복잡한 탐구, 음악 자체의 개념에 대한 실험적 접근에 치중하면서 일반 청중이 듣기에는 난해한 작품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시기를 넘어 점차 사회적, 정치적 주제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현대인의 내면에 담긴 슬픔과 불안, 정서적이고 영적인 갈망을 섬세하고 내밀한 음악으로 대변하면서 비로소 현대 음악은 넓은 청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진지한 현대 음악이 대중과 제대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음악들에서 멜랑콜리의 정서에 대해 관습적이지 않으면서도 감동적인 새로운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음악적으로 멜랑콜리를 탁월하게 조명하는 대가로 불릴 만한 현대 음악 작곡가로서는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 막스 리히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영화 음악의 대가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현대 음악가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중적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 음악이라는 장르는 현대 음악의 음악적 탐구의 결실들을 난해하다는 선입견 없이 대중과 공유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막스 리히터에게 비평적 찬사와 대중적 명성을 확고하게 한 곡은 초기 앨범 블루 노트북스에 수록된 작품인 햇빛의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이 곡에 붙여진 부제는 엔트로피입니다. 이 개념이 암시하듯 음악은 소멸로 나아가는 모든 존재의 운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슬픔과 공허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멜랑콜리의 본질을 향한다고 할 수 있죠. 막스 리히터는 이 한없이 깊은 슬픔의 시면을 보여주면서도 희미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생명과 희망의 빛에 대한 믿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마음을 사로잡는 깨질 듯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 곡은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캐나다의 영화 감독 드니 빌레브가 영화화한 컨택트의 시작과 끝에 삽입되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우 탁월한 원작 소설이지만 정서적 효과에서는 영화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루이스 역을 맡은 에이미 아담스의 놀라운 연기가 큰 몫을 했지만 영화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막스 리히터의 이 곡 역시 영화가 이토록 깊은 정서적 울림을 갖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막스 리히터에게도 이 곡은 특별한 의미여서 최근에 그는 이 곡을 새로 편곡해 한 교회에서 그의 동료 음악가들과 다시 연주해서 녹음했고 연주 실황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황 영상을 보다 보면 멜랑콜리의 무게와 함께
슬픔과 우울을 포용하고 치유하는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멜랑콜리는 치유하고 돌봐야 하는 정서이기는 하지만 멜랑콜리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치해둔 멜랑콜리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정오의 악마라 칭하며 은수의 삶에서 가장 큰 적으로 꼽는 그리스어 개념 아케디아라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인간을 소진하게 하고 분노, 질시, 초조, 무기력, 정서적 불감증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마침내 영성적 무관심과 도덕적 혼란이라는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파스칼이나 키르케고르, 과르디니 같은 여러 위대한 철학자와 영성가의 모범에서 볼 수 있듯 어떤 멜랑콜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그 우울함에서 깊은 사유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인간을 이상을 향하도록 고양시키며 고통받는 다른 존재에 대한 진실한 공감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경우 멜랑콜리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숭고한 시험대가 됩니다. 멜랑콜리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울하고 슬픈지를 살펴야 합니다. 멜랑콜리의 정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흐르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멜랑콜리가 숭고한 감정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때는 건강한 멜랑콜리로 승화될 수 있지만 인간의 진실을 회피할 때는 병적 기질로 고착된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가을날 나의 마음이 멜랑콜리에 젖은 것을 발견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건강한 멜랑콜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멜랑콜리의 정서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연결을 느끼는 계기가 되도록 말이지요. 건강한 멜랑콜리를 말할 때 우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피아노 독주로 연주되는 환상곡 D단조와 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두 번째 아다지오 악장을 듣고 싶습니다. 멜랑콜리의 아름다움에 한없이 빠져들게 하면서도 마음의 우울함의 짐이 아니라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을 느끼게 하는 음악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가 2022년에 낸 음반에서 모차르트의 환상곡과 카마레타 짤츠부르크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연주를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음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제된 슬픔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대 작곡가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메신저가 독주와 협주 두 가지 연주로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반의 제목 역시 메신저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어떻게 인간을 치유하고 고양시키는 멜랑콜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는 신비에 가깝지만 도미니코회 신부인 레기날트 링헨바흐의 모차르트에 대한 단상에서 조금은 그 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멜랑콜리는 위기의 징후이자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자비에서 열릴 것입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며 자비로운 이에게서만 치유와 구원이 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시대의 우울을 절망이 아니라 연민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은 인간이 홀로임을 온 존재로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고독 안에서 여러 감정과 태도가 서로 겹쳐집니다. 인간은 고독할 때 가장 수동적일 수도 가장 주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체념과 저항, 낙담과 용기, 무기력과 결단, 권태와 창조적 영감이 모두 고독이 보여주는 두 얼굴입니다. 인간은 고독으로 내몰리기도 하지만 고독을 애써서 얻어내기도 합니다. 고독은 견디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빛나게 하기도 하괴하기도 합니다. 고독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릅니다. 고독을 언어적으로 단순한 외로움과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고독의 다양한 결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독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깊은 갈망을 이해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독의 기회는 혼자서 온전히 배우기 어려우며 삶과 사유의 대가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숙성되었으며 고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는 고전과 명절을 통해 우리는 고독과 대면하는 인생의 고비에서 빛과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작가와 사상가와 예술가에게는 고독이 불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영감과 몰입이 필요하며 이것은 결정적으로 고독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음과 침묵이 있는 삶의 공간과 시간에서 누리는 고독에 대한 일차는 고대와 중세 시대의 관조와 사색의 삶이라는 전통 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옴베르토 에코가 소설 장미의 이름 서문에서 화자의 입을 빌어 인용하는 다음의 격언은 고독을 축복으로 보는 서양 문화사의 요약이라 할 만합니다. 모든 곳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였건만 책이 있는 골방보다 더 나은 곳을 발견하지 못했도다. 고대와 중세시대 사상과 영성 안에 끊이지 않고 이어진 고독에 대한 동경을 개성과 자아의 눈뜨는 근대인의 문예정신으로 새롭게 조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작가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고전 에세이의 첫 번째 권의 39번째 장은 홀로 있음의 유익에 대한 꼼꼼한 사색에 바쳐집니다. 홀로 있음은 고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독이 인간 세계에서 추방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한 인간이 성숙되고 충만해지는 원천이 되는 가능성으로 봅니다. 홀로 있음이 자유이며 안식처로 여겨지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원치 않은 고립이 아니라 권리이자 성취이며 자신의 의무를 다한 후 얻게 되는 보상으로서의 홀로 있음이지요. 이러한 홀로 있음이 주는 고독은 한 인간의 인격과 삶을 완성합니다. 몽테뉴는 홀로 있음의 의미에 눈뜬 사람은 세상의 허명과 권력, 야망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세평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에 의하면 홀로 있는 목적은 여가를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장소와 직업을 바꾼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홀로 있음을 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몽테뉴는 궁정과 장터를 벗어난다고 해서 수도원과 사막으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홀로 있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짚어줍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풀어놓아 주어야 하며 우리를 짓누르는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테뉴에 따르면 홀로 있음의 가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을 다른 이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얻는 데 있습니다. 몽테뉴는 근대인의 심성을 미리 열어보인 선구적인 인물이지만 그가 홀로 있음과 고독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오히려 고대와 중세의 전통이 높이 평가하고 간직한 고전적 미덕에 속합니다. 오늘날 익숙하게 여겨지는 부정적 정서와 감정으로서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와 관조적 삶이라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환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고립과 추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음이 아니고 분명한 숙고를 거친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고독과 관련된 감정 역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모호하고 우울하며 감당하기 힘든 충동이 아니라 생각의 명료함과 마음의 평정함에 닿아 있습니다. 고독이 타인과의 유대와 만남을 단절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몽테뉴의 예를 보더라도 그는 숱한 여행과 많은 사람들과의 지적 교류를 즐겼으며 말년에는 심지어 고독에서 태어난 에세가 독자들의 사랑을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저서를 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교류는 오히려 고독의 시간을 결실 있게 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고독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서적 유대감과 인정, 사회적이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서 얻는 보람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완성과 행복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고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독은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와 한계를 명료하게 보게 하며 그 본질에 더 잘 다가가게 합니다. 고독은 우정의 참모습과 가치를 알게 하며 성숙한 우정은 고독의 필요성을 잊지 않습니다. 고독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건반악기 명곡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떠올리는 것은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때문입니다.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손꼽히는 인기곡입니다. 연주자에게는 베토벤의 소나타나 브람스의 변주곡만큼이나 깊이 있는 음악성을 평가받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피아노 연주와 하프시코드, 챈발로 등의 바흐 시대 원전 악기만이 아니라 실내악 편곡 및 재즈풍의 연주 등 여러 다양하고도 이채로운 시도를 포함해 골드베르크 협주곡을 각기 훌륭하게 해석한 수백 장의 음반이 숲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20세기 중반 이후 바흐의 골드베르크 협주곡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는 글렌 굴드의 이름이 있습니다. 골드가 녹음한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은 이 드문 천재 피아니스트가 20대 초반에 내놓은 충격적 데뷔 음반과 50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해 발매된 유작 음반, 이렇게 두 개의 녹음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런 뇌졸중의 결과였기에 결코 유언처럼 두 번째 음반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우연은 이 음반들의 그 해석의 탁월함 이상으로 문학적인 후광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천재이자 기인으로 알려졌고 르네상스적인 교양과 최신 음향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글렌 골드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최고의 위치에서 벗어나 일찌감치 청중 앞에서의 공연을 그만두고 음반으로만 연주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때문에 대중이 그를 고독과 은둔의 표상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오해와 전설은 점점 더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에게는 드물게 그에 관한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책도 쓰였습니다. 심지어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거장 중 한 명인 토마스 베른하르트는 1983년에 글렌 골드의 천재성과 그에 따른 파괴적 영향력을 소재로 해서 뛰어난 소설 몰락하는 자를 쓰기도 했죠. 글렌 골드가 드물게 보는 음악적 천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기인으로서의 일화들은 대중매체들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예술적 기준을 가진 음악가이자 한 인간으로서 섬세한 기질을 가진 굴드는 고독이 주는 창조력과 안정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동시에 타인과 교류하고 싶은 갈망으로 인해 남다르게 강한 갈등을 빚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종종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표출되었습니다.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고 남다른 인생을 산 예외적 인물이었지만 천재의 의무를 안고 살아간 글렌 골드는 고독이라는 이름 아래 연민과 공감을 갖게 하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글렌 골드에 대한 방대한 전기, 뜨거운 얼음, 글렌 골드의 삶과 예술을 읽으며 글렌 골드의 음악과 생애, 그가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과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관계들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에게 빛이자 어둠이었던 고독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고독에 대해 가진 태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법 두꺼운 이 전기를 끝까지 읽어가면서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고독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인생의 과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골드는 유명세를 즐기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음악적 성과와 삶의 방식에 대해 가까운 이들의 조건 없는 인정과 지지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종종 자기 자신이 초래한 고독과 관계의 단절을 깨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매우 서툴렀기에 힘겨워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예술이 고독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확신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자나가 전해주는 굴드의 다음과 같은 말은 고독이 굴드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고독은 창의성을 길러준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흩어져 버린다. 바자나는 굴드가 언젠가 기차에서 만난 자신의 팬 한 명으로부터 나스메 소세키의 매우 담백하며 독특한 소설인 풀베개를 알게 되고 평생 이 책을 좋아했다는 재미있는 일화를 전해줍니다. 굴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이며 영적인 차원으로 향하는 예술을 지향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는 이 소설에서 일체의 과장과 허영과 화려함이 없는 이상적인 예술가이자 지성인의 모범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바자나는 이 책에 대한 굴드의 평도 전해주고 있는데 굴드는 풀베개가 초연한 삶과 사회적 의무 사이의 충돌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거창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이유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사실 나스메 소세키는 이 소설의 첫 구절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삶의 인식을 약간은 체념의 어조로 전해줍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지만을 따지면 타인과 충돌한다. 타인에게만 마음을 쓰면 자신의 발목이 잡힌다. 자신의 의지만 주장하면 옹색해진다. 여하튼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행복한 고독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삶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며 조금씩 내 안에 고독의 기회가 자라나길 희망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에는 저자가 추천해 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원고를 써 봤거든요. 음악을 들으니까 가을이라는 이 계절에 더 깊게 더 푹 빠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학 작품, 작곡가, 연주자, 그리고 철학과 더불어서 음악을 듣고 나니까 훨씬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렵다고만 생각도 했던 클래식과 음악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영하나의 책라디오 34 번째 책 계절과 음표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과 표지 디자인만 보면 '아 감성적이고 말랑한 에세이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무척 깊이 있는 책이고요. 사실 철학 용어도 많이 나와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좋은 음식은 오래오래 씹어서 음미할수록 맛있게 느껴지고 여운이 길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문장을 여러 번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책꽂이에 넣어 두는 그런 책이 아니라 계속 곁에 두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이 책에 소개된 작품을 볼 때마다 다시 꺼내서 읽고 싶어질 것 같아요. 또 하나, 저자의 박식함에 감탄하게 되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성직자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천주교 교리의 바탕을 둔 이야기들도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고요. 저자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철학은 물론 문학작품, 영화, 클래식, 팝,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가 오랫동안 깊게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공짜로 얻게 되는 그런 보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책의 뒷표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 문구를 한번 읽어 볼게요. 각 계절을 조차 마음의 옷을 갈아입고 이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 듣는 것은 철학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으며 행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변화하는 계절에 어울리는 마음을 찾아 마음속 간직된 음표를 불러내면 지친 마음은 힘을 얻고 흩어진 생각은 한 곳으로 모여 우리는 꿈꾸고 희망하는 존재로 나아간다. 음악을 잘 몰라도, 철학을 잘 몰라도 방금 읽어드린 소개 문구처럼 이 책은요, 천천히 변해가는 사계절 속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귓가에 들려온 음악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친 나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책 내용 중간중간에 함께 보고 듣고 읽으면 좋을 영화, 음악, 문학 작품들도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또 맨 마지막에 함께하면 좋은 책과 음악 리스트가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라디오 PD 출신이라 그런가 이런 음악 소개가 더 반갑더라고요. 나의 독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음악들 여기서 찾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을 편만 읽어 드렸지만 다른 계절 편들도 좋은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다른 챕터도 직접 책으로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